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하네요. 시험 풀어보셨어요? 문제 풀어보셨어요? 네, 어떤가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오늘은. 네, 대신 문제가 조금 많았죠. 개수가 좀 많고. 실제 시험 들어가신 분 이거보다 문제 수는 확실하게 적을 거예요. 적은데 이제 저희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뭐 타 보험사에 모의시험 문제 제공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제공을 했는데 그 제공한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아마 제공한 문제를 기준으로 같이 풀어보시게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뭐 쓰긴 다 쓰셨죠. 근데 답안지는 다 내시진 않은 것 같은데 안 내신 분들 있으시면 다음 주부터는 꼭 내주시는 게, 제가 채점 해가지고 드리는 것도 있지만 답안지를 돌려가면서 보는 게 사실은 좋거든요. 더 좋은 거는. 그리고 제가 다른 데는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분 한 20명 정도에서 채점을 해서 첨삭을 하면서 느낀 건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재산보험 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근무한다고 해서 약술형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20분 중에 한 15분 이상은 채점했을 때 한 45점 이상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 정도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놀지 않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은 충분히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적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 적이죠? 나 빼고는 다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웃으면서 적이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답안지 양식을 보니까 형태가 굉장히 좋은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답안지를 돌아가면서 보면은 좀 이렇게 느낌이 와요. 아, 나는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정리했구나. 읽어보니까 정말 괜찮네. 이런 목차는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저도 시험 준비할 때 많이 응용을 했었기 때문에 답안지를 서로 돌려볼 수 있는 거는 부끄러운 일은 아니고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첫 시간이니까 참고로 이 양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답안지 분량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답안지 분량은 약술형에 있어서도 5점짜리인데 안을 약술형이 나왔다고 좋아가지고 그 약술형인데 필요 없는 부분까지 적는 거, 이거는 정말 오히려 점수 매길 때 깎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별 적으라고 그랬는데 약관에 나와 있는 두 줄 딱 그 정의만 적으면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뭐 초일 사니 파니 안 하니 뭐 이렇게 사족을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혀 필요 없다. 그래서 재산보험은 정말 고맙게도 단순 약술, 단순 기술, 책임법리 없음, 이거기 때문에 약관에 있는 내용을 바이블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분량은 보통 이제 5점짜리다, 뭐 2점짜리다 있는데 그냥 10점짜리를 한 바닥 정도로 봤을 때 그럼 5점이면 반바닥이냐? 그건 아니에요. 5점이면 대략 뭐 많이 적어야 한 5줄만 적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점짜리는 한 바닥, 말이 한 바닥이지 우리 뭐 두세 줄 쓰고 한 칸 띄우고 하다 보면 사실 몇 줄 되진 않죠. 근데 그것도 안 채워도 돼요. 안 채워도 되고 저도 시험 볼 때 답안지 낼 때 산보험은 6바닥 좀 조금 넘었나 안 됐나 그랬을 거예요. 저 내면서 이렇게 작게 써도 되나 이러면서 냈었는데 전혀 관계없다는 거, 관계없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을 봐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랬고 관계없고, 오히려 답안지 더 주세요 이렇게 시험장 들어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딱 쓰다가 나는 막 고민하고 있는데 쓰더니 하나 더.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뭐 나는 뭐 15바닥을 적었다. 그 해에 붙은 분들은 제가 못 봤습니다. 분량 많이 적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산보험은 적으시면 된다. 자, 1번 문제 보실게요. 사실 문제풀이반 때 한번 냈던 문제였기 때문에 넣을까 말까 했었는데 넣었습니다. 자,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관한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보실 때에도 약술용어 물어볼 때에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을 전제로 물어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을 전제로 물어보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개별약관이 있죠. 각 회사에서 팔고 있는 개별약관이 있고 표준약관이 있으면 표준약관을 바이블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비단 실손보험 문제를 푸실 때에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때까지 표준형과 선택형이 나왔지 표준약관에서 없는 선택형 2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택에서는 안 나올 거냐? 그렇진 않죠.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표준약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출되는 빈도를 봐도요. 뭐 계산 문제 외에 우리가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계산 문제 외에 약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표준약관을 대부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쭉 저희 책 뒤에 기출문제 있지만은 무슨 뭐 특약을 기술하시오는 사실 의외로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이렇게 자주 안 나왔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표준약관을 기본으로 하셔라. 자, 1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내렸죠. 자, 보험금 지급 절차 조항에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3영업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되는 내용을 모두 기술하시오. 이거는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금 지급기일이 며칠이죠? 3영업일이죠. 예, 3보험은 근데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영업일과 일수는 굉장히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틀리면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3영업일, 이 지급기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급기일. 그것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 지연이자 계산할 때 이걸 갖다가 첫날부터 계산하느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기산일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자, 3영업일이라고 하는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한마디로 말하면 청구했는데 보험금 늦어질 것 같아. 3영업일인데 못 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되는 거. 뭘 알려줘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 표준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제가 다른 데서 매겼을 때는 많이 나왔던 답안이 보험계약 대출 이유를 알려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표준약관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죠. 실무적으로 그렇게 이제 지급기일, 지연 이자를 적용할 때는 그렇게 적용이 되지만 약관에서 물어보고 있는 지연이 예상될 경우에 뭘 알려줘야 되는지 약관상 통지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 내용을 기준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3가지가 있어요. 지급기일이 초과되는 구체적인 사유, 왜 초과가 되는 건지 그걸 알려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늦어진다면 언제까지 줄 건지, 지금 예정일이 언제인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언제까지 주게 돼 있죠? 30영업일까지 주게 돼 있죠. 30영업일. 30일이 아닙니다. 근데 생명보험은 독특한 게 하나 더 있죠. 생명보험은 3영업일, 안 되면 10영업일, 안 되면 30영업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3영업일 아니면 30영업일 내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0영업일 내에 안 줘도 되는 경우 6가지가 있다 그랬죠. 소분수 외책삼이라고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그 6가지 경우가 한번 기출이 됐었죠. 기출이 됐었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봐야 됩니다. 응용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째 보시면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가지급 제도에 대해서, 즉 가지급금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3가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기술하시고 3점 해놨잖아요. 3점이면은 한 3가지 되겠구나 라는 추정이 가능하실 거예요. 하나당 1점씩 몇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간단하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 표준약관상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모두 쓰시오. 이거는 사실 표준약관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가지고 모아놓진 않았습니다. 표준약관에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갖다가 취합해가지고 내는 건데요. 이런 식의 형태 문제가 잘 나옵니다.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일례로 2015년도인가요? 그때는 해지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표준약관상 모두 쓰시오라고 적어놨었죠.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응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표준약관상 보험계약 대출이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모두 쓰시오. 보통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6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5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5점으로. 5점으로 나온다면은 해지랑 만기 환급금을 묶어서 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2개. 사실 이거는 앞에 이름만 다르지 뒤에는 똑같거든요. 이 2개를 묶어서 쓰라는 것이고 6점으로 했다 그러면 6개 쓰면 되겠구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6가지 보시면은요. 첫 번째 뭐가 있죠? 여러분들 한번 네, 답안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이제 머리에 담으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도 한 번씩 떠올려 보셔야 돼요. 연상을 하고 뭔가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은 다음에 답안지를 보면서 뭔가 청량감이 확 오잖아요. 그때 느끼게 되는 어떤 배움의 즐거움은 사실 하나도 없죠.
짜증나죠. 하기 싫죠. 저도 하기 싫어요. 하지만 해야 돼요. 맘 먹었으니까. 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거. 했을 때 계약이 취소되고, 취소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취소됐을 때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 동안. 네, 보험자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교부 설명 위반했을 때 그때 보험계약 대출이율 적용.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험료 받은 기간 동안. 아시겠죠? 그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정확한 답안이 나오겠죠. 두 번째 또 뭐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청구했을 때 보험금 청구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원래 지급해야 되죠? 기일이 원래는 3영업일이죠. 근데 3영업일 이내에 돌려주는 건 상관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보험금 그거는 줬으면 괜찮은데 보험금을 안 줬어요, 3영업일 이내에. 그러면은 언제부터 붙죠? 지급기일부터 붙습니까? 청구일로부터 붙습니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붙죠. 다음 날부터 언제까지 붙죠? 보험료 돌려줄 때까지. 아, 돌려줄 때 지연이자 붙이는 거니까. 그죠? 다음 날 줬는데 30영업일 붙이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돌려줄 때까지. 그렇게 하면은 두 번째가 끝난 거죠. 또 세 번째 뭐 있죠? 이거 들으시면 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험회사가 전체적으로 잘못했을 때, 보험회사의 귀책사유로 무효가 됐을 때 보험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려주죠? 그 역시 보험료를 갖고 있었던 기간 동안 돌려줘야죠. 또 뭐 있죠? 만기환급금, 해지환급금. 그거는 이제 하나 붙여서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근데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하는 건 언제 적용하죠? 그렇죠. 청구일부터가 아니라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근데 지급기일이 원래 언제죠? 지급기일이? 3영업일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좀 달라요. 3영업일 지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약관 보시면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3영업일 이내에 줬다 하더라도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 줬다 하면 그 하루치는 붙는 거예요. 3영업일 이내에 줬다 하더라도. 다르죠. 그래서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경우랑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되는 경우, 그 이자가 가산되는 경우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3영업일 이내에 지급했어도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니까 땅 이틀치가 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런 문구들을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적들은 여러분과 비슷한 수준의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런 디테일에서 틀렸다. 그럼 여기서 바로 합격과 불합격이 탁 나눠지게 되는 사실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 있죠? 그렇죠. 청약. 청약을 철회했을 때 언제까지 줘야 되죠? 예. 청약 철회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줘야 됩니다. 얘는 영업일이 아니죠, 또. 옛날에는 영업일이었어요. 약관이 변경되면서 3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계약자한테 유리한 거니까 바뀌어도 무관하죠. 그래서 청약 철회 시에 3일 내에 줘야 되는데 안 줬을 경우에는 언제부터 붙죠? 3일이 넘어간 늦어진 기간만큼 3일 내에 돌려줘야 되고, 얘는 3일 내에 안 돌려줬으면 늦어진 기간만큼 3일 외에 늦어진 기간만큼 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대부분 지급기일이라고 하는 3영업일, 청약 철회에서 보험료를 돌려주는 3일이라고 하는 기간 다음 날부터 붙는데, 만기랑 해지환급금은 청구일이 다음 날부터 붙는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겠죠. 암기하실 때 6가지 사유 앞글자씩 따시고, 만기랑 해지환급금은 그것만 기산일이 다르다. 기산점이 다르다. 아시겠죠? 그 정도 정리하시고 이제 써보시면 됩니다. 약수령은 사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런 3보험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약수령 공부할 때 많이 써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거 계속 써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말로 암기해도
사실 답안지 분량이 크게 늘어나진 않아요. 이런 짤막짤막한 약수량은.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입으로만 확인해 보시는 게 훨씬 시간이 절약됩니다. 쓰는 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많이 써봐야 되는 것들은 계산 문제, 네, 그런 것들 있죠. 선보험은 네. 책임법리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항상 많이 써봐야 되는 거고, 선보험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약술령 1-3이죠. 전문보험계약자 조항에서 열거된 전문보험계약자를 모두 기술하시오. 자, 우리 근데 전문보험계약자 조항이 왜 나왔죠? 왜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철회.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케이스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죠. 제한되는 케이스. 철회를 못하는 애들. 걔들이 있었죠. 뭐 있었죠? 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막 연상은 되시죠. 알고는 있지만 적기는 뭔가 좀 어렵죠. 그게 처음에는 그렇거든요. 근데 좀 하다 보면 금방 나와요. 이제 슬슬.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제가 왜 이걸 다시 한번 복기를 하냐면 2014년도에 청약의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나왔었어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얘가 없었죠. 얘도 없었구나. 근데 이제 이게 전문보험계약자라고 문구가 명확하게 생겼고 얘가 추가가 됐죠. 2014년 기출되고 난 다음에, 정확히 말하면 2014년 12월 달에 개정이 되고 다음 연도부터 적용이 됐죠. 시험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죠. 약관이 바뀐 거니까. 바뀌었다기보다는 보완이 된 거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진단계약. 진단계약 청약서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죠? 진단계약은 가입하기 전에 진단해보고 가입시켜주는 건데 그걸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진단 받아보고 별 문제 없어? 청약 처리하고. 그럼 나 공짜로 진단받은 거잖아요. 그걸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있었으니까 읽는 겁니다. 진단계약. 이름 뭘까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보험기간 1년 미만이. 너무 짧잖아요. 여행자 보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근처에 1년 이상 해외여행 가시는 친구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만나 사는 거예요. 네. 우리 다 그냥 끼키야 일주일씩 다녀오잖아요. 그리고 여행자 보험 가입해놓고 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데 여행자 보험 여행 갔다 와가지고 15일 안 됐잖아요. 철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기간 1년 미만인 계약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저는요. 우리가 이제 보는 전문보험계약자. 청은요. 그렇죠. 이거 왜 그렇죠? 청약해놓고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인은 쉽게 하는데 하고 나서 이제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전화해가지고 막, 야 이거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그래 니는 어차피 생각할 거라면 충분히 생각해봐. 하지만 30일 정도 고민했으면 답 없는 거야. 이렇게 잘라놓는 겁니다. 언제까지 고민해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시겠죠? 뭐는 뭘까요? 예. 너무 길어요. 이건 사실 좀 길죠? 문제가 좀 긴 편이죠? 뭘은? 뭐를 맞추시는 분은 제가 모의시험 끝날 때까지 저의 애정에 담긴 눈빛을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되게 싫어하시는데. 네. 자, 뭐냐면 자,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하고 청약 처리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계약자와 피보험자 다를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딸을 위해서 보험계약 청약을 했어요. 했는데 이거 더 좋은 상품이 있어? 청약 처리를 해버렸더니 알고 보니 딸이 그 사이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죠? 청약 처리를 했는데 그 전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아버지가 알았다면 당연히 청약 처리를 안 했겠죠. 그죠? 그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겁니다. 피보험자에게 사고 난 사실을 계약자가 모르고 청약을 처리했을 때, 몰랐을 때, 몰라 이거예요. 몰랐을 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고, 진일 정청몰이라 그러니까 무슨 쇼핑몰 이름 같지 않아요? 네, 아니 말고요. 전문보험계약자는 제가 약수령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약수령 때 들으셨던 분들은 아직까지 기억을 하지 않을까라는 소박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전문보험계약자는 사실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예, 맞아요. 지단 금주. 한국에 들어온 지단이 금주했어요.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지단이 누구냐면 축구선수 지단 금주. 예, 지단 금주. 근데 왜 지단 금주냐? 한국 지단 금주거든요. 이렇게 외쳐도 되고, 지단 금주. 국은 국가. 한은 한국. 예. 지단이 금주하잖아요. 지는 뭘까요? 지방자치단체. 단은 단체보험계약자. 금은 금융기관. 그러니까 주는 주권상장법인. 아시겠죠? 근데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령에 따른 금융기관이라는 주권상장법이긴 한데, 사실 이거를 다 적어라 보다는 제가 볼 때 올해 괄호 메꾸기로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나온다면 그런 형태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단 금주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지단이 금주하고 있어요. 아주 개연성이 있고 뭔가 논리 정연한, 죄송해요. 아니죠? 그래서 전문보험계약자는 여러분 떠올리실 때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서 전문보험계약자가 파생이 됐고,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진일 정촉몰이 있으며 그 중에 전문보험계약자는 한국에서 지단이 금주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청약 철회와 관련된 거는 약술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형태의 문제는 다음 회차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한번 계산 문제 적용해 보시죠. 청약 철회와 관련돼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영업일의 정의를 쓰시오. 이것도 너무나 쉽죠. 사실 이거는 2점 정도면 딱 적당하다고 보는데, 영업일은 뭐죠? 좀 해서 정상적으로 예, 영업하는 날인데 뭐가 빠지죠? 토요일, 근로자의 날. 그 다음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공휴일이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쪽에서 채점할 때도 일요일을 많이 적으셨던데 굳이 적을 필요가 없죠. 토요일, 뭐 틀리다기보다는 사실 일요일이 부과되어 있는 답안과 일요일이 빠지고 정확하게 남아있는 답안이 있을 때 아무래도 채점자의 마음은 이쪽으로 더 가겠죠. 예,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격 지금 320명이죠 아직. 이렇게 보시면 돼요. 320명 정도면은요, 보통 한 비슷비슷한 실력자가 한 600명 정도 될 거예요. 답안지를 봤을 때. 근데 그 중에서 320명이 어떻게 추리느냐? 뭐 아는 건 다 아시겠죠. 근데 답안지에서 누가 실수를 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답안지에서 깔끔하게 요약이 됐냐 안 됐냐? 같은 내용의 답안지를 할지라도 주절주절 길게 쓴 사람하고 딱딱딱 필요한 부분만 적은 사람이랑은 아무래도 채점 갈 때 손이 아무래도 비슷한 답안이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말씀 안 드렸구나.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뭐 3종 합격할 때도 이제 시험 봤었잖아요. 신체 할 때도 봤었고.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건데, 답안지를 뭔가 좀 깔끔하게 시안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저는 방법을 냈냐면, 여러분 이게 A4용지 되는 연습장을 줘요. 시험 들어가면 연습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를 주죠. 주면 이제 그 두 개를 다 하셔야 돼요. 문제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갈 때 저는 이렇게 했어요. 뭐 책임법리가 들어가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목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목차가. 산보험은 솔직히 계산 문제 목차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목차를 좀 일단은 뭘로 적었냐면 연필로 적었어요. 예, 적고 키워드가 뭐가 들어갈지 체크하고. 그럼 엄청 지저분해지잖아요. 해지면은 그 내용 해가지고 정리가 됐지, 일단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이제 답안을 써요. 쓰다 보면은 이거 쓰다 보면 또 여기서 목차가 이렇게 바뀌네 나올 것 같은데 바꾸죠. 답안 쓸 때는 볼펜으로 쓰니까. 쓴 다음에 답안에 나온 목차가 정리가 됐으면 그 목차를 다시 저는 연습장에다가 볼펜으로 위에 적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지우개를 지워요. 그럼 연필로 썼다가 위에 볼펜으로 쓰고 지우개를 지우면, 그럼 볼펜으로 쓴 목차만 깔끔하게 나와 있겠죠. 그죠? 연습지에 나와 있는 거. 그런 것까지 연구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답안지 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물론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그냥 연필로라도 쓰는 게 사실 답안지 내용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때는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되겠죠. 딱 봐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와요. 대략 이거는 내가 모르는 거니까 여기에 괜히 고민할 필요 없고 아는 문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먼저. 그럼 문제 순서는 뭐 1, 3, 2, 4 5번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거든요. 딱 보고 이제 1번부터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그렇게 정리하시는 건 아닌 게,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목차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답안지에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 키워드에다가 자 같은 거 갖고 가서 밑줄 끊는 거. 전 이것도 했었어요. 예, 특히 3종목 볼 때는 합격했던 친구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학원에 가가지고 100명씩 앉아가지고 막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3종목 볼 때. 그러면은 답안지를 쭉 보다 보면은요. 대부분 똑같아요. 한 강사한테 배워서 똑같잖아요. 근데 자동차를 80점 가까이 받은 굉장히 고득점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3종만 봤을 때 80점이면 거의 뭐 탑이거든요. 탑. 야, 그 이름이 진박이었는데 진박아 너 그거 어떻게 답안지를 썼냐? 걔 글씨 정말 못 쓰거든요. 제가 맨날 전응하라고 놀릴 정도로 저도 못 쓰는데 저보다 더 못 썼어요. 근데 왜 점수 잘 나왔지 보니까 걔는 그 목차에다가 학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어떤 그 특색을 한두 줄 정도 코멘트를 넣는 거예요.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손해사 정시 유의할 점을 끝에 넣었어요. 사례 문제나 계산 문제 나왔을 때는. 그러면은 대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자세히 적으면 안 돼요.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되고 간단하게 이런 경우에 보상 후에 대위권을 취득해서 행사한다. 아니면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런 내용들. 과실이 있으면 상계에서 지급한다. 분담, 보험사 두 군데니까 보험금 분담에 지급한다. 분담금액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안 물어봐도 언급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붙였던 게 굉장히 유효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푼다는 전제 하에죠. 푼다는 전제 하에. 푼다는 전제 하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또 한 놈을 물어보니까 걔도 점수가 잘 나왔는데 걔는 그냥 학원에서 알려주는 목차대로 쓰고 대신 밑줄로 중요 키워드에 밑줄을 쭉쭉 그었대요. 이렇게. 자 갖고 와가지고 쭉쭉 그었대요. 이렇게.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거 네모도 이렇게 딱 자로 반듯하게. 그랬더니 걔도 글씨는 저 같이 공부를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제가 알죠. 글씨는 정말 다 개발사발이거든요. 근데 점수들이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삼보험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없겠지만은 근제나 자본은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코멘트 한두 줄에 가점이 또 붙기도 하고 이 녀석 제법인걸 이렇게 채점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시면 되고 시험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니까 별 이상한 소리 다 나오는데 어쨌든 영업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약관상 보험자의 책임이 게시되는 시점 4가지를 쓰시오. 이거는 이제 표준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약관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돼 있죠. 근데 사실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문제도 굉장히 좋거든요. 내기에. 표준약관상 보험자의 책임이 게시되는 시점 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딱 떠오르시는 거. 그렇죠. 1회보험료죠. 사실 약관에서 말하는 것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또 풀어서 쓰고 있어요.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외우려 가시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을 그려가지고 첫 번째 청약 승낙이 있고 1회 보험료를 받았을 때 이 경우 언제부터 책임 개시되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예요. 청약과 승낙 후 1회 보험료 받았을 때 1회 보험료 받았을 때부터 책임 개시된다. 두 번째 뭐 있죠? 청약을 하고 1회 보험료를 냈는데 승낙 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때죠. 두 번째 케이스네요. 청약하고 1회 보험료를 냈는데 또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구나. 네, 관계는 없겠네요. 이렇게 청약하고 1회 보험료를 냈는데 승낙 전에 사고 발생. 이게 더 이해하시기 쉽겠죠? 청약하고 1회 보험료를 냈는데 승낙 전에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이때 언제부터 책임이 개시되죠? 근데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아시겠죠? 네, 청약과 1회 보험료 받았을 때는 승낙했는데 그 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1회 보험료 받은 시점부터 책임이 개시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아시겠죠? 말은 길지만 이렇게 그려놓고 풀었으면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네. 청약 승낙하고 1회 보험료 받았을 때는 1회 보험료 받았을 때부터 청약 1회 보험료 받고 승낙했을 때 그 전에 사고 났을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1회 보험료 받은 시점부터 책임 개시. 세 번째, 네 번째는 쉽죠. 세 번째는 뭐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용카드는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자동이체는 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죠. 신용카드로 했을 경우에 중요한 점은 뭐죠? 나중에 지연이자, 네, 이자를 안 준다는 거. 보험료 돌려줄 때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거.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약술형 문제들이 보면 대부분 뭐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을 모아가지고 토탈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들은 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답지,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하셔야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은요, 이거는 프린트, 문제만 프린트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험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다. 아래 제 조건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보험 종목은 장기상해 보험이고 피보험자 홍길동이고 보험기간이 5년입니다. 가입금액이 사망의 사망 1억이고 납입주기는 월납이다. 이렇게 돼 있고, 사고일은 2020년 5월 28일, 사고 내용은 교통사고 사망, 청구서류 접수일이 6월 4일. 일단 기본적으로 기간 내 사고인지 봐야 됩니다. 기간 내 사고고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기간이 없죠. 그러면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기간 내 사고니까 보상이 무조건 보상 여부만 결정하시면 되고요. 청구 방법은 대리점 가가지고 직접 청구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이 있고요. 이 계산 문제는 옛날에 이제 계속보험료 미납했을 때 이자 계산, 이자를 계속보험료 미납과 관련된 날짜 계산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외에 뭐 지연이자와 관련된 날짜 계산이라든가 청약 철회와 관련된 날짜라든가 이자 계산 문제는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쯤은 나올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6월, 7월 달력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기간 계산 시 접수 당일도 산입함. 두 번째, 보험금 지급 관련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 세 번째,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 및 지급 사실, 보험회사는 2020년 6월 4일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받았으며 조사를 시행한 후 6월 30일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보시면 보험자는 사고자세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며칠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험금 지급은 언제까지 한다 그랬죠? 3영업일이죠? 그러면 달력을 보시면, 프린트에 있는 달력을 보시면 6월 4일 날 청구 서류를 접수받았고 접수 당일도 산입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문제 조건에서는. 그럼 언제까지 지급하죠? 7일까지. 그렇죠. 영업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빠지죠. 그러면 4일, 5일, 2영업일, 현충일 띄고 7일인 3영업일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답안지 쓸 때 4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대해서 그냥 6월 7일 이렇게만 딱 쓰고 넘어가면 뭔가 좀 채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언짢을 수 있어요. 이건 뭐지? 라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며 영업일에서 공휴일이 빠짐으로 6월 7일까지 보상한다. 한 줄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20년 6월 30일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자가 부담하는 지연이자 산정일수는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여기서 보니까 채점할 때 틀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지연이자도 영업일 기준으로 산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연이자 산정은 뭐죠? 영업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일도 지연이자 산정 대상의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죠? 주말도 포함이 된다는 거, 공휴일도 포함이 된다는 거. 그럼 6월 30일 날 보험금 지급했다면 원래는 7일까지 지급을 했어야 됐는데 7일이 넘어가가지고 30일 날 지급했잖아요. 그러면은 며칠이죠? 그렇죠. 23일 동안을 여러분들이 휴일을 포함해야 되니까요. 포함해서 합치면은 23일입니다. 23일. 지급한 날이 다음 날부터인데요. 그날을 포함해서 지급일이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지급 기일이 아니라 지급 기일하고 실제 지급하는 날, 맨 마지막 날에 포함되니까. 네, 포함해요. 그래서 23일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만약 홍길동이 5월 28일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에서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표준약관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지급 예정일을 최대 몇 월 며칠까지 정할 수 있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급 예정일은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급 기일은 3영업일, 지급 예정일은 30영업일이죠. 최장.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하고 되어 있었으니까 30영업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서류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입니다. 3영업, 그러니까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30영업일이 아니라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그럼 이렇게 되겠죠?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급기일이고 지급 예정일은 이날부터 30영업일. 이때부터 30영업일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계산하게 되면 최대 30영업일은 7월 10일까지가 지급 예정일이 됩니다. 네 번째, 홍길동이 5월 28일 청구한 보험금이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 보험회사가 7월 13일 날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지연 이자율 및 적용기간을 약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30영업일의 예외 사유죠. 30영업일이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넘어갈 수 있다고 해서 지연이자가 안 붙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지연이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연이자가 꼬박꼬박 붙습니다. 다만 30영업일의 예외 사유, 기간에 있어서 풀이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기간에 있어서 30영업일 이내에 꼭 안 줘도 된다. 이런 거지. 안 줘도 되니까 이자도 안 붙는다. 이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연이자는 어떤 게 붙죠? 보통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계약대출이율이 붙습니다. 계약대출이율이 붙는다는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써서 드린 답안 중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1, 2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답안지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길게 풀어 쓴 거고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으면 줄여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지급기일까지 기간에 따라서 계약대출이율과 가산이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약대출이율하고 가산이율도 합쳐가지고 이걸 지연이자라고 합니다. 이거 용어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가산이율이 4%, 6%, 8% 붙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연이자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산이율이 기간에 따라서 30일, 31일, 60일, 61일, 90일, 90일 이후 해가지고 4%, 6%, 8%, 4, 6, 8 이게 가산이율이고 보험계약대출이 붙는 거죠. 보험계약대출 플러스 가산이율을 우리는 합쳐서 지연이자라고 합니다. 약관에 보면 지연이자와 가산이율이라고 하는 용어로 구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지만이 해석이 정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계약대출 이율만을 적용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에서 계약대출 이율이 5.5%였으니까 5.5%가 붙는 거죠. 1년 동안. 1년 기준이죠. 적용 기간은 5월 31일부터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붙잖아요.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붙는 거기 때문에 5월 31일부터 7월 13일까지는 총 44일입니다. 44일. 근데 우리 지연이자 어떻게 돼 있었죠? 보험계약대출이율 플러스 30일. 그러니까 그 우리 적립 이율에 따른 그 지연이자 붙는 표를 보시면 그 기간이 영업일이 아니라 30일, 31일 이후 60일, 61일 이후 90일 이렇게 돼 있죠. 일수로 따지는 겁니다. 얘는 일수로 영업일이 아닙니다. 얘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지연이자 따질 때에는 일수로 꼬박꼬박 적용을 하고 일수로 계산한다. 지연이자. 자, 그러면 44일이니까 3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지만은 그 6가지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지만 해외 사고는 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간으로 태클이 걸릴 일은 없고 총 44일 걸렸지만은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일수로 계산하니까 30일까지는 5.5%가 붙고 30일 이후 나머지 14일은 가산이율인 4%가 더 붙죠. 그럼 9.5%가 붙는 거죠. 14일은. 아시겠죠? 기가 더 길어지면 이제 60일 넘어갔으면은 9분에서 4%, 또 6% 이렇게 붙는 거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5번. 보험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지만 표준약관에서 정한 6가지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영업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각각의 사유를 기술하고 이에 대해 적용되는 지연이자의 종류에 대해 쓰시오. 그래서 지연이자 종류까지 쓰셔야지만이 완전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30영업일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있죠. 소분수, 외책상. 그래서 그건 한번 나왔었지만 그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 일반 부활에 있어서 표준약관상 준용할 수 있는 조항을 쓰시라는 문제가 연달아 나왔었죠. 약수를 할 수 있는 그 똑같은 답을 쓰는 문제가 연달아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출 문제를 보면서 아 이제 뭐 나왔던 거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다 싶은 건 그래도 봐야 된다. 네. 기출이 됐었지만. 네. 소분수 외책상. 소는 뭐죠? 소송. 그렇죠. 부는 분쟁조정. 수는 수사기관. 외는 외국사고. 책은 계피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3은 뭐죠? 제3자의 판정을 받기로 했을 때. 6가지가 30영업일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경우죠. 했는데 지연이자는요. 지연이자는 똑같이 계약 대출일이 기본으로 붙습니다. 붙는데 예외적인 사유가 하나 있죠. 예. 계약 대출일이 안 붙는 경우. 계피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됐을 때. 가입자 측이 잘못했는데 계약 대출일을 줘야 될 이유는 없죠. 이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가산이자는 468이라고 그랬죠? 붙는 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약 대출일 뿐만 아니라 가산이율을 모두 붙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래서 용어 정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답안지 보시면 적어놨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적으시면 돼요. 이거 문장으로 풀어서 쓸 필요도 없고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시면 홍길동이 5월 28일 날 청구한 보험회사에 대해 그 보험금에 대해 보험회사의 규책 사유로 지급이 지연돼서 7월 13일 날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될 지연 이자율 및 적용 기간을 약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잘못했으면 이자는 싹 다 갖다 붙겠죠. 붙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은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놨지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은 계약대출이율이고 31일, 60일 기간은 계약대출이율의 4%, 60일 이후 90일은 6%, 90일 이후는 8% 이렇게 붙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어라는 것인데 7월 13일까지 지급했다면 44일이 붙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급기일인 5월 30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은 5.5%, 14일은 계약대출이율의 이자를 4% 감안해서 9.5%를 적용한다. 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계산을 하려고 이렇게 하셨던 흔적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번에 다른 데서 첨삭을 해보니까 뭐 계약대출이 5.5% 붙으니까 뭐 보험료 곱하기 뭐 이렇게 뭐 적으시면 이런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물어본 건 보험료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붙는 이자를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율을 물어본 거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율은 365일분의 5.5%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보험료 보는 거죠. 그 여기다가 기간 들어가면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30일이면 30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까지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솔직히. 네. 삼보험에서 이거 뭐 보험료 계산이 안 나오고요. 이건 그냥 계산기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냥 이유를 쓰시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간별로 이렇게 붙는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손보험 문제인데요. 자, 실손보험은 저희가 후유장애까지 쭉 이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 조금 보다가 좀 쉬고 나머지 실손보험 끝내고 후유장애 끝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험자 김소망은 해외 실손의료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표준형을 가입하고 정상 유지 중 아래와 같이 입원 통원 치료를 시행하였다. 아래 제 조건을 참고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문제 조건은 프린트를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자, 그 프린트를 보시면은요, 계약사항 해가지고 피보험자 A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그다음에 B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돼 있고 피보험자는 김소망. 보험 기간은 여러분 언제든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실손 여러분들 푸실 때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입원 의료비 첫 번째 기간 무조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뭐죠? 진짜 많이도 놓치시는 거.
그렇죠. 자기부담금인데 연간 자기부담금이잖아요. 연간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만 원 넘어갔을 경우에는 200만 원 넘어가는 건 준다. 이거를 생각을 안 하시고요. 그냥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물론 그 전에 첨삭을 해보니까 실제로도 한 반은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부담금에서요. 네. MRI나 주사 때문에 빠진 것도 포함이에요, 자기부담금? 아니요. 말고.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줘야 되는데 보상해주는 것 중에서 80% 줬잖아요. 그럼 20% 해당액. 그 부담했던 해당액을 쭉 더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연간. 그럼 하나의 사고로 만약에 중간부터 그 다음에 중간까지 있었다면은 연간이니까 그 중간 2분의 1만큼만 했을 때 200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잘 깜빡되게 잘 하시거든요. 이건 사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꼭꼭 알고 넘어가셔야 한다는 거. 네. 그리고 해외여행 나왔으면 또 여러분들 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죠? 그렇죠. 해외여행은 웬만하면 다 주지만은 그래도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무조건 간단하게 다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얼마나 좋게요? 네. 나 성형수술할 건데 외모 개선 목적으로 외국 가서 받고 와야지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안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해외여행에 있어서는 대부분 보험기간이 1년 미만으로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실무에서도 대부분 그럴 거 아닙니까? 보험기간 1년 미만인데 보험기간이 만기가 끝났어요. 만기가 끝나고 그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증, 질병으로 후유증으로 치료를 국내에 넘어와서 받는 경우 있잖아요. 보험기간 끝나고 나서. 그럼 그 경우가 중요하죠. 보험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만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치료가 개시됐을 경우에 입원은 180일까지, 통원은 180일 동안 90회 90건을 보상한다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거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거를 모르시면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표준약관에 있는 해외여행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있는 면책사유와 개별약관에서 주어진 면책사유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태국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김소망에게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산출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A사는 국내 실손 의료보험이고 B사는 해외여행 실손 의료보험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국내 실손보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면책사유 중에서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실손은 뭐죠? 태국에서 발생한 건 모두 면책. 예. 만약 면책사유가 없다면 해외 실손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다 국내 실손 가입하고 거기서 다 보상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국내 실손에서는 면책사유로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면책이다.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이 나가리. 보상할 게 없다. 다음 두 번째, B사의 책임입니다. B사는 해외 실손이니까 당연히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국내로 넘어와서 치료받았을 때 해외 사고로 인해서 치료가 개시된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치료가 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준점을 딱 잡으시고 문제를 보시면 B사 같은 경우에는 태국병원에서 2018년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원했었고 12월 10일, 12월 10일에서 통원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비급여로 빠지죠. 해외에서는 건강보험 기준이 없으니까. 빠지면은 150만 원, 30만 원, 15만 원. 그래서 일단은 185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럼 해외에서 발생한 실손은 여러분 입원이든 통원이든 처방조제든 가입금액 내에서 전액을 다 주는 거죠. 공제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면책사유가 있을 뿐이지. 저는 185만 원 중에서 밑에 조건을 보시면 입원 의료비 중 30만 원은 상급병 진료 차액. 30만 원 상급병 진료 차액인데 국내 실손에서는 상급병 진료 차액이 50% 주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상급병 진료 차액 면책 아닙니다. 주는 겁니다. 다. 차액. 그 다음에 20만 원은 MRI 검사 비용, 10만 원은 영양제 비용, 10만 원은 보조기 비용과 간병비에 소요되었다. 우리 3대 질병 3대 치료군 특약이라 그래가지고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세 가지 있죠. 그 비급여 특약. 해외 실손에서 만약에 해외 실손 보험에서는 해외에서 치료받았을 때 MRI 비용 발생한 거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주는데 해외 실손에서 가입하고 해외여행 하다가 국내 넘어와서 국내에서 치료가 개시됐어요. 그 해외여행 실손보험도 당연히 국내 치료가 담보되어 있는데 그 국내 치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으면 담보가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 구분 잘 하셔야 되죠. 국내 실손은 간단하잖아요. 특약이 없으면 보상하지 않는다. 해외 실손은 어떻게 된다? 3대 치료 특약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는 면책 없이 다 주고
국내에 넘어와서 치료받았을 때는 그 국내 실손에서는 특약이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안 주고, 그래서 여러분 책 보시면은 국내는 국내 실손과 동일이라고 되어 있죠. 제 책에서도 이렇게 정리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 접할 때는 약간 이질감이 있을 거예요. 해외에 갔다가 국내에 넘어갔다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국내는 동일하다. 해외는 공제 없이 다 보상한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해외는 면책 외에는 계산할 게 사실 없잖아요. 뭐 2만 원 뭐 따질 것도 없고 뭐 20% 따질 것도 없잖아요. 그럼 해외 실손이 자주 나왔겠습니까? 자주 안 나왔겠습니까? 사실 자주는 안 나왔죠. 어떻게 보면 계산하기 되게 간단하잖아요. 넣으려면 당연히 국내 실손까지 넘어와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를 넣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국내 실손에다가 다른 국내 실손 하나 더 껴놓고 하나가 겹쳐요. 겹치는 건 비례보상하는 것까지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약간 변형을 해서 온 거지 작년이랑 거의 동일해요. 작년이랑 아마 후유장에도 작년이랑 동일한 걸 좀 약간 개선해가지고 넣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저렇게 했냐면 일례로 고지 의무 관련돼가지고 그 약술 말고 계산 문제를 제가 냈었거든요. 계산 한 2년 정도 냈었어요. 연달아서. 그러니까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따지는 거죠. 피보험자 김성원 씨가 이러이러한 질병에 걸린 이력이 있을 때 고지 대상에 해당하는 질병 골라라.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골라라. 2년 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씨 안 나오는가 보다 했더니 건너뛰고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의시험 칠 때도 이거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 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볼 때 앞으로 이렇게 좀 문제가 가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들은 그래도 반영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거를 뭐 우리가 비례보상하는데 그걸 독립책임의 비례분담 방식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거 옛날에 냈거든요. 근데 이거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내야 되겠죠? 계산할 수 있는 거. 그거 내야 되겠죠. 그 약수령, 실손에서 면책서 나왔잖아요. 나왔으니까 안 나올까요? 아니죠. 적용할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치에 맞춰가지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네.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비사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굳이 낸 이유는 해외여행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다 보상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굉장히 최신식 유행어죠. 죄송해요. 네. 근데 이제 치주염이 약간 이제 치주염 일부러 냈어요. 여러분들 치주염. 자, 이거는 사실 이렇게 써도 답이고 저렇게 써도 답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만 짚고 적으셨다면 표준약관에서는요. 치과 면책 사유가 없습니다. 척추 치료 1,000달러 한도 없어요. 표준약관에서는. 개별약관에서는 해외여행 척추 1,000달러 한도 있고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냐면 제가 답안지에 적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해외 실손 표준약 괄호에 보시면 해외 실손 표준약관은 치과 질환에 대해 면책 사유가 없지만 개별약관은 질병으로 인한 치아 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는 면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약관과 개별약관의 차이가 있죠.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라면 과연 이 문제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겠죠. 낼 확률은 적어요. 근데 저는 왜 냈을까요? 안 내면 끝까지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임플란트. 표준약관에 없으니까 부책이다. 이래버리면 만약에 나왔을 때 출제자의 의도는 개별약관을 기준으로 풀라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저처럼 그냥 두리뭉실하게 치주염이라고 안 하고 임플란트라고 박았을 거라고요. 그죠? 그럼 몰랐다면 이 문제를 안 나오면 모르고 넘어가 버리면은 그냥 모르고 쓰는 거죠. 나와서 자랑스럽게 야 해외여행 다 보상하는 건데 이거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임플란트는 면책이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좋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해외에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 면책서 빠져먹었네요. 영양제 비용과 보조기 및 간병비 10만 원도 면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해외여행에서는 해외여행 실손보험에서. 그래서 해외여행 실손보험에 있는 면책사유는요. 국내 실손 면책사유의 일부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예,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면책사유 암기하실 때 해외 실손 따로, 국내 실손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내 실손 쭉 암기하시면은요. 해외 실손은 그 중에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국내 실손 면책사유부터 암기를 쭉 하시고 해외 거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암기를 하셔야 되느냐? 네, 하셔야 됩니다. 약술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럼 뭐 약술 쓰라는 문서 나오겠어요? 이미 쓸만한 거 다 나왔는데. 근데 사례에서 나오잖아요.
모르면은 면책 적용을 못 하잖아요. 어떤 거는 비급여만 면책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발생한 입원 및 통원 의료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김소망에게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산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